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토지 개발과 특수 경매를 강의하고 있는 이종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먼저 취에 그 공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낙찰받은 거를 잠시 설명드리고, 그 하기 전에 우리 부동산 투자라는 원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부동산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얻겠다고 할 때는 사는 것보다는 파는 방법을 배우고 팔 수 있을 때 사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에요. 그러면 파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다 보니까 파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야. 제일 첫 번째, 파는 방법은 아무리 시골에 있는 땅이라도 주변 시가보다 싸게 팔리면 팔립니다. 그러니까 10%를 싸게 받느냐 20%를 싸게 받느냐에 따르지만은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뭐르면 5% 정도만 떨어져도 팔리다는 얘기죠. 시골에 있는 땅, 맹지라고 하더라도 맹지 가격이 있는데 매매 가격에 일반 가격에 20%만 떨어지면 팔려요. 그러니까 경매로 나왔을 때 우리가 49%까지 떨어진 거를 50%에 사갖고 80%에 내놓으면 팔린다는 얘기예요. 절대 질리지 않고.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 받고 말면 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내가 싸게 팔겠다. 그러면은 싸게 사서 싸게 살 수 있을 때 팔면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절대 뭐 하지 마라? 지르지 마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파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파는 방법은 우리가 파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사오는 가격을 싸게 사야지 우리가 마진이 남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 팔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이 빨리 필요한 사람들은 현재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가격에 팔려면 현재 가격보다 싸게 사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가격으로 파는데, 현재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이 형성이 복잡하게 돼 있는 부동산. 형성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든가 서로 지분으로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돼갖고 서로 주인들이 힘을 못 쓸 때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형성을 풀어가지고 파는 겁니다. 또는 형성을 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협상으로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샀고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출장을 가서 세 건을 하겠는데, 한 건은 뭐냐면 우리가 고산리에 땅만 낙찰받고 건물은 낙찰받은 것이 없는데 그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하러 갔고, 두 번째는 장전리에 있는 땅을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나오게 건물 수익을 나오게끔 만들었고 팔아달라고 해서 간 거고, 세 번째는 협재리 공통문자를 입찰 얼마를 쓸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이번에 세 개를 다 하고 왔는데, 제일 첫 번째 고산리 거 그겁니다. 고산리 거가 우리가 땅을 58평인가를 샀어요. 58평을 샀는데 거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옆에 68평짜리와 우리가 산 58평짜리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주택이. 그러면 제가 그 항공사진을 봤더니 그 집이 한 3, 40년 전부터 그 땅에 옆에 땅을 침범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58평 땅을 사고 건물을 우리가 샀을 때는 그 옆에 68평짜리 땅을 취득시효로 주장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게끔 되면 땅을 사기는 한 50몇 평을 사고 100몇십 평짜리 되기 때문에 그걸 투자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땅을 뺏기신 분이 취득시효를 좀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땅이 150년 정도 조상이 살던 땅인데 그 뒤에 땅 옆에 땅을 그러니까 사촌들 이름으로 있던 땅인데 취득시효로 다 만들어 잡아놨더라고. 바꿔놨더라고 이번에 우리 경매 당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취득시효로 만들어 가지고 와이프 이름으로 바꿔놓고 나보고 그 땅을 사겠느냐 해갖고 가격을 결정하다가 나 그러니까 안 사겠다 해갖고 이제 우리는 우리 건물 옆에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토지 등기부등본이 없어. 내가 취득시효라고 살려고 했던 그 땅이 어떤 부동산이든 다 등기부등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등기부등본이 없더라고요. 토지가 등기부등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취득시효를 가져오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철거하고 나가라 해서 건물을 갖고 오게끔 되면 나는 그 취득시효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취득시효를 갖고 오려는데 토지 등기부등본이 없는데 토지 대장은 있어요. 토지 대장의 이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토지 대장을 등기부등본이 없는 걸 토지 대장으로 따로 들어가서 그 올라가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가져올 수 있겠더라고. 그걸 다 알아내고서 이제 그걸 우리가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 내가 건물을 이제 살려고 간 겁니다. 제가 소송을 해서 지뢰에서 판결문까지 이제 다 나서 이번에 그 10월 그 26일이면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 갖고 이제 건물 경매로 집어넣으면 돼요. 뭐. 거기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번에 만났습니다. 협상을 하러 갔어요. 협상은 상대편을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는 땅을 갖고 있고 당신은 건물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거를 이게 형성이 복잡하게 했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다.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거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내배째라고 하고 그대로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당신이 건물 주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허무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재놓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사실은 건물을 사고 싶은데 내가 사겠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내가 먼저 당신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겠다면 내 주마. 먼저 제안을 해. 이게 협상의 능력이에요. 내가 먼저 주마. 얼마에 주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간 가격만 좀 내가 넘겨줄게. 다시 사. 아니 그러면 그분이 그거 말고도 땅이 두서너 개 더 있어서 전부 다 경매로 날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그 땅 살 능력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없지만 내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래? 산다면 주겠다. 그랬더니 얼마에 주겠냐서 나 낙찰받은 가격 있고 취득록세 내고 뭐 소송하고 들어간 비용 있다. 그거 내면 그것만 돈을 준다면 주마.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뭐라면 지금 돈이 없지만은 3개월의 기한을 주면 자기가 다시 사겠다 이거야. 오케이. 3개월을 그냥 기다릴 수는 없다. 10% 계약금을 주고 정확하게 당신이 나한테 돈을 잔금을 준다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 안에 그때까지 잔금을 주지 못하면 10% 보증금은 띄고 그 지상 건물도 나한테 넘긴다. 이걸 약속하면은 내가 팔겠다. 그랬더니 어떤 그 누구 한 개를 공인중개사를 데리고 왔어요. 하늘. 좋대. 최고 좋지 않니?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우리 돈 한 거를 다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아니나 근데 그날도 연락이 없고 그 다음날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산다는데 못 사겠다 했더니 오늘 우리 이성이 사는데 연락 왔다 그러더라고. 너무 비싸다고. 비싸긴 뭘 비싸고 우리 들어간 금액이 다 있는데 살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 능력 없어? 그럼 이제 너 건물 팔어.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대 특수경매는 협상으로 파는 방법이라 했잖아요. 협상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을 할 때는 상대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뜻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을 듣지 말고 뭘 들어요? 뜻을 잘 생각해서 보면은 그것도
그분이 마음이 사고 싶다는 것이지 현실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살려면 살아. 못 사? 못 사면 팔아야지 뭐. 그 분도 그 왔는데 이제 그 토지 대장을 받는 모양이더라고. 그 누구 땅이란 거 알고 그 저기 뭐야 취득시효가 건물주한테 승계된다는 것도 알고 뭐 승계된다고 했는데 다 조사를 해갖고 왔더라고요. 협상을 하는데 딱 와서 얘기하자마자 협상하는데 저 사람이 나처럼 취득시효도 승계되고 그 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왔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얼른 저걸 그 알고 온 사람하고 협상하면은 우린 남을 게 없다. 그럼 우리 던져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면 살아 하고 던져준 거였더니 만약에 못 산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장전리 거를 경매로 2억 7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주택이죠. 약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고 청소도 하고 뭐 수리도 했고 한 3,500만 원 들여서 가구를 다 사놨어요. 침대 4개, 테레비, 냉장고, 뭐 밥통, 뭐 전자레인지, 세탁기, 건조기, 테레비, 그다음에 CCTV 뭐 해갖고 전부 다 한 3,500 들어갔고 제가 그거를 팔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달라 그래갖고 설계사무소에다 맡겨서 또 500만 원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렇게 해놓고 거기까지 다 되면서 제가 공인중개사를 만났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3억 7천 들어갔으니까 내가 뭐냐면 5억만 주면은 팔겠다. 그랬더니 얘기 딱 들었더니 그러면 그 수익 얼마가 납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사장이 한 달 살기 위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쯤은 들어오고 그 2층에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 관리하자고 그것도 만약에 세를 준다 그러면 더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월세가 들어오는 것은 그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살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딱 들어도 그런 정도면 한 6억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불러서 한 5억 5천 정도에 깎아서 매도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럼 그렇게 해라. 얼마든지 좋다. 나는 무조건 5억만 입금시키면 나머지 다 인정하겠다. 세금만 별도로 내고 안장해 줬더니 그럼 바로 팔아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장정 있고 그 약속하고 이제 온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거 우리 이번에 낙찰 받은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땅을 낙찰을 받았죠. 이 땅을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자 이거 보십시오. 땅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미 낙찰 받은 땅이죠. 그다음에 여기 도로가 있죠. 제가 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도로가 지금 제주시 거고 도로가 아니고 임야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제주로 도로를 만들어 건축허가 나게끔만 만든다 그러면 여기가 50에서 60은 갑니다. 근데 그 옆에 바로 타운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더 여기는 다른 것보다 더 좋습니다. 타운하우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 할 수 있다는데 우리도 바로 우리가 이게 바로 지금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180평인가 되는데 지금 감정가가 얼마로 나왔죠? 자 보십시오. 보면 1085평인데 7억 8천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3억 8천, 2억 6천 7백까지 떨어진 걸 우리가 2억 8천 8백에 받았으니까 제가 보면 이게 한 6만 원, 5만 원, 6만 원 꼴이죠. 26만 원 꼴에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건데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땅하고 도로하고 합치기만 하면은 바로 그냥 한 50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54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땅이 벗고 저 바깥에 있는 땅 우리처럼 타운하우스가 있지 않은 땅인데도 54만 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60만 원에 좀 내줄 수 있습니까? 예, 60만 원 내놓을게요. 내놓으면 얼마든지 뭐 매매는 일단 내놓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 대신 나보고 도로 사용 승인만 받게끔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이제 그건 공인중개사하고 이쪽 공인중개사한테 때려서 내가
만약에 관광농을 만들어서 내가 클램핑장하고 뭐하고 만들어서 월 한 1,500에서 2천만 원 들어오게끔 만들게끔 따 그랬더니 그럼 한 10억에서 20억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익이 들어오게끔 만들면 그만큼 몇 억을 더 받는 거고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던지면 땅값을 그냥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3억하고 4억은 총 7억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총 7억 들어갔는데 그냥 하나도 지금 보면 한 13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 그냥 팔아도 조금 더 해서 만들어서 월 한 1,000에서 2,000이 들어올 수 있게끔 클램핑장하고 뭐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10억 있을 때 20억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팔 것인지는 조금 이제 상황을 보고 내가 의뢰를 해놨어요. 설계사무소에다가 그 관광농업 만들려고 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가고 설계비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하냐고 그거 알아보면서 내가 정책적 자금 지원금을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뭐든지 다 해놔달라. 그때 이제 한 달 후나 뭐 이쯤까지는 기간을 좀 다 조사해서 그 얘기해 주겠다 하니까 우리 이제 공투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자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냥 던질 것이지. 그냥은 못 던져요. 뭐냐면 무조건 지금 농사는 제의돼요. 잔금 내기 전이라 또 이번에 우리 이제 낙찰 허가만 나면은 우리 저기 공투에 모집을 하고 측량을 해가지고 포크레인 들어가지고 다 땅 정리를 해놓고 경계 딱 쳐놓고 그다음에 그 감귤나무를 한 4,500주 지금 심으려고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려고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손을 대야 돼요. 안 될 수는 없고 보면 자 그렇게 했는데 보면 이번에 또 보면 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낙찰받았고 이 땅에 이제 우리가 낙찰받는데 이 땅이 또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은 저기 국유지예요. 임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 국유지 임야는 이제 우리가 점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게 하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 같아서는 한 2년 3년 들여서 한 월 한 2천만 원 이상 좀 들어오게끔 클램핑장하고 뭐를 만들어서 한 그 정책 자금이 나온다 그러면 한 5천 1억이든지 2억만 받아서 뭐 1%든지 2%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 뭐 클램핑장하고 뭐 집 짓고 뭐 하는 거 아무 그 없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팔릴 때까지 우리 공투생들 중에서 제가 시간이 나시는 분은 그 한 달 이제 우리 수익 나오는 걸 가지고 월급을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씩 가서 관리도 해가면서 월급도 받으면서 그래서 한 2명 정도를 우리가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여기 수익을 사면 월급 주면서 투자금에 배당도 주면서 매물로 내놔가지고 팔리면 팔리는 대로 나눠 갖고 이런 지금 시스템을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생각대로 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까지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이 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아마 구정 지나고 나면 이제 내일까지 그 농지증을 내라고 해놓아 보니까 조금 아까 농지증을 우리 신청해 놓고 왔더니 뭐 자리가 모자라다고 왔거든요. 농지증 만약에 신청하고 허가 나서 이의 신청 기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잔금 얼마 언제까지 내라고 나올 거면은 그때부터 제가 공투를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보면은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이건 조금 좀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예전에는 1,000만 원 미만도 그냥 낙찰 받은 게 남았는데 이건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몇백만 원씩 하게끔 되면 안 되겠어서 1,000만 원 이상씩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투생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우리 농업법인으로 하게끔 되면 이 농업법인으로는 더 이상 낙찰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사진들을 몇 명이 뽑아서 정식으로 이사진을 만들어 놓고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공투생도 주셔서 나 이제 뭐 2천만 원 투자 3천 투자했는데 정식으로 이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이사진이 지금 이성 이사장과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한 5명을 더 만들어서 7명 정도를 정식 이사로 선임을 해갖고 같이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걸로는 이 법인으로는 이제 농지 낙찰을 안 받고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농업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다른 농지를 받을 때는 다른 걸로 받게 지금 이걸로 그 낙찰 받은 것은 우리 평택에 우리 농지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 두 개예요. 큰 거는 그거 말고 옛날에 못 모르고 그 주택을 한 2개 낙찰 받은 게 있는데 그건 팔리면 거기서 빠져버리는 거니까 빠져버리는 거고 평택도 그냥 빠져버리는 거고 이거는 한 그 제주도에 있는 것만 가지고 협재리 가지고 한 3,000평 가지고 정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게끔 만들려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성희 사장한테 부탁도 해놨어요. 이게 한 3,000평쯤 되면 농사 짓는데 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용 화물차를 그 면세 화물차를 살 수가 있는데 그 농업용 화물차를 신청할 수 있게끔 제가 얘기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이장하고 만나가지고 모든 것이 이게 농사를 짓는 거 지원해 주는 게 이장을 통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이장을 통해서 신청도 많이 하거든요. 이장하고 각별히 좀 이번에 추석 때 좀 가서 인사도 해갖고 이장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주는 그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을 다 받으려고 아주 책도 하나 갖고 왔어요.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 하는 거를 주는 걸 다 갖고 와서 그 혜택을 다 받으면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이제 그 잔금 내라고 나오는 날짜에 공투 모집을 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마 10월 중순 지나면은 아마 그 잔금 내라고 날짜가 나오고 11월 한 중순까지는 잔금을 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0월 중순경에서부터 모집을 하고 바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측량도 하고 잔금 내기 전이라도 우리 땅을 거치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보면은. 자 오늘은 이게 그 특수경매 입문이다의 3번째 시간이죠. 이 전부 다 실전 사례인데 지금부터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렇게 3개 정도는 수익을 못 올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낙찰을 받을 때는 권리 분석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사례가 이 3개입니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물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남정동에 주택을 7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강제 경매로 해서 1,300만 원이 강제 경매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취하되지 않고 그대로 됐고 협상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공유물 분할을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다시 경매로 파는 사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형성이 복잡한 거를 사서 형성을 푼다 그랬죠. 근데 이 전부 다 팔았다는 얘기는 경매로 다시 공유물 분할 소송을 냈다는 얘기는 형성을 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성을 풀려고 하다 못 풀어갖고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주인이 한 사람이 가져가 가면서 형성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협상이 안 돼서 공유물 분할로 소송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이 경매의 투자는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이 간 것이 이게 보면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뭘 실수를 했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는 무엇도 봐야 되는지 권리 분석을 뭐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사례를 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오누구, 오복누구, 이옥희 이렇게 돼 있고 47년생이고 77, 79년생이죠. 아들 둘에다가 엄마인데 엄마가 47년생이면 연세가 좀 많으시죠. 그러면 여기 보면 오갑 누구의 경매가 나왔고 오봉하고 이옥희하고 있는데 엄마가 47년생이고 오봉 아들이 77년생이면은 엄마가 아들을 보호해줘야 돼? 아들이 엄마를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은 엄마가 답변을 썼어요. 그러니까 답변서를 쓸 때, 법원에서 답변서를 쓸 때 아들이 쓰는 게 원칙이야? 엄마가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아들이 안 쓰고 엄마가 썼다는 얘기는 이 아들이 정상적이 않다는 뜻이죠. 아들 노릇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답변서를 넣은 거 보면 이렇게 됐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 타경 14324고 전라남도 순천시 남정도에 여기 보면 물건번호 2번입니다. 주택이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2,100만 원에 시작해 갖고 970만 원까지 떠서 낙찰을 받는데 1,300을 받았다는 얘기는 먼저 가격보다 질렀다는 얘기죠. 제가 또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질러서 낙찰을 못 받는 것이 없습니다. 낙찰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는 것이 목적이라면 질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질러도 되지만 확신이 없으면 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제가 보면 이런 것을 입찰에 들어갈 때는 여기에 거주자가 누가 있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쯤을 알고 들어갈 때는 질러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낙찰을 받으면 협상해야 될 상대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뭐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아니면 갈 수가 없다 해서 확실히 이 사람이 다시 사야지만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땐 좀 질러도 되지만은 그런 확신이 없을 땐 절대 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물건번호 2번이고 여기 강제 경매를 얼마를 신청했죠? 1,300만 원 신청했고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300까지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누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기 위해서는 합의를 볼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게끔 뭐야? 조사된 임대차액은 없다고 나와 있죠. 이거를 먼저 가격 이상으로 지른 겁니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제일 먼저 제가 항상 낙찰을 받고서 낙찰하고 나면은 상대편한테 가서 전화번호만 전달해 주라고 그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고 나면은 제가 차 뒤에다가 본 건물을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 하나 적어놓고 테이프하고 아예 프린트에다가 해서 뽑아서 내 차에다가 한 2, 30장을 갖고 다녀요. 토지 건물을 지분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토지만 지분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토지만 건물은 매각주에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토지 건물 지분, 토지 지분, 토지만 이렇게 해서 받아갖고 가서 이렇게 붙여놔요. 붙여놓으면은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쯤 되면 연락이 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상황을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도 얼굴 보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하고
그 이장이나 누구한테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이 말만 물어보면 협상을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음성에 공투로 낙찰받은 게 있거든요. 주택인데 건물에 있는데 법정상권이 없어요.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달라요. 근데 가서 봤더니 거기를 법당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법당으로. 그러니까 절을 만들어 놓고 법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낙찰을 받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공투생한테 가서 만나보고 와라. 거기서 만나보라 했더니 갔다 오더니 교수님 연휴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랬더니 거기 있는 스님이요. 자기 저기 치악산에다가 지금 절을 만들고 있다고요. 5월 달이면요. 절 다 지어진대요. 그럼 나가겠대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나보고 염려하지 말래. 그럼 내가 염려를 안 해. 저건 안 나가.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얼마나 좀 주십시오.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줘요. 이런 사람들은 나가요. 근데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나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말과 뜻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순히 나가겠다. 전화번호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 주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네가 어떻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서 전화번호 가르치더니 못 가르쳐줘요. 나가야 돼요. 나갈 데가 없는데요. 뭐 돈 조금만 주시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하면 되지만은 처음부터 염려하면 내가 나갈게요. 갈 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협상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소장을 지불해야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장전리에도 우리가 장전리 낙찰을 받았는데 그 옆에 땅이 10평, 11평 정도가 지분이 있어서 우리한테다가 합쳐야지 되는데 팔을 때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소장을 낸 겁니다. 소장을 내가지고 송달이 안 돼가지고 한 거를 송달을 시키고 뭐하고 몇 번을 다시 법원에서 그럼 주소 보정해라 그래서 주소 보정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게 어디냐 해가지고 주소가 나와가지고 한 3번 만에가 주소 보정해갖고 연락이 된 거거든요. 연락이 되니까 이번에 그쪽에서 바로 거기 이제 저분한테다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위임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우리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렇게 발표했더니 연락이 되니까 바로 그렇게 합시다. 그럼 서류 이렇게 내고 이렇게 줄 때는 우리가 띄워주고 뭐 할 테니까 그럼 이걸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내가 건축 설계 맡긴 데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맡깁시다. 이렇게 만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소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처럼 소장 집어넣는 어떻게 해? 찾아가서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연락이 안 되니까 소장을 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실수된 게 가서 봤더니 사람이 살짝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소장을 냈죠. 소장을 냈더니 송달이 됐어요. 송달이 돼가지고 자 보십시오. 집도 이렇게 도로도 있고 집도 있고 집이 위에다가 이렇게 세를 줄 수 있게끔 컨테이너 집, 조립식 집도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2종 일반 주거지의 시내 가운데예요. 위치도. 바로 여기 나가면은 이게 뭐야? 버스가 다니는 그런 길이고 위치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목은 답으로 돼 있지만은 지목이 2종 일반 주거지고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대진 거고 건축물 관리장 가지고 지목 변경 해달라면 바로 해주는 겁니다.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요 집이거든요. 요 집이 있고 요 위치에다 세 주는 데도 또 있죠. 집을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협상할 줄 알았는데 두드려도 나오지 않고 사람이 없으면 만나지 못했어요. 할 수 없이 소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소장은 다 팔아서 나누자. 공유물 분할에 청구에 소를 낸 거죠. 청구를 냈더니 답변서가 왔는데 답변서가 뭐라고 왔냐면은 그 엄마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면 답변서 이렇게 썼죠. 이 답변서는 우리가 소장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에 상대편에게 답변서 내라고 이렇게 종이가 같이 옵니다. 소송 내용도 오고 답변서 이렇게 써서 제출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 답변서 오는 거 여기다가 써서 그냥 제출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지금 집 시세 가격으로 매각해서 아들 7분의 2에게 5봉에게 2천만 원, 엄마 7분의 3에게 3천만 원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가 법리에 맞아야 틀려요. 전혀 안 맞죠? 그러면 전혀 안 맞았어도 아까 47년생 엄마가 집어넣었죠? 그러면 말은 맞지 않지만은 뜻은 알죠? 판사님이. 원래 이렇게 됐을 때는 판사님이 다른 곳에서는 원고 나오라 그러고 피고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조정으로 합의하라 이끄는데 이 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라고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판사님 이 뜻은 뭐냐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지분권자가 현재의 나머지 소장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소장을 낸 사람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고 이 사람들도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팔아서 나누자는데 동의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판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나 피고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동의했으니까 그건 다시 뭐 현물로 분할하라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판결문을 이렇게 내버렸어요. 화해 공고 결정. 저는 이 피고의 얼굴도 못 봤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근데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결정사항. 피고들은 인권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제1형의 부동산 매매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조한다. 아니 얼굴을 만나고 전화번호를 봐야지 같이 갑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판사님이 그냥 조정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다르고 화해 결정도 이렇게 내려버린 거예요. 예? 아니 주소를 갔는데 가지 못. 그러니까 송달은 됐는데 법무부에서 해서 이렇게 해서 송달은 됐지면서 가긴 갔지만은 우리는 전화번호도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 내가 너무 황당해갖고 이게 화해 공고 결정이기 때문에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 바로 받아주거든요. 이 화해는 없던 일로 해요. 한섭씨 우리 유정수 법무사한테다가 아니 얼굴 보지도 못하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의 신청해라.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니까 받아들이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아들은 법원에 나올 능력이 없고 엄마도 47년서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냥 공유물 분할하라고 하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공유물 분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소송을 했을 때 소송에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대자들이에요. 만약에 소송을 응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정이나 뭘로 해서 아니면 같이 가서 만나서 그럼 공인중개사 같이 내놓고 팔렸다 그러면 연락을 해갖고 같이 남자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특수경매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 고소침은 뭐라 그러죠?
기삼, 운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특수경매는 기칠, 운삼이야. 반대로. 기술도 한 70% 있어야 되지만 운도 한 30%를 작용하는데 상대편을 어떠한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빨리 협상되고 빠져나올 수 있고 협상할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면 할 수 없이 끝까지 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걸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 받아서 협상이 안 되니까 공인물 분할을 위한 경로를 다시 집어넣었잖아 우리가. 다시 집어넣었는데 아까 우리가 보면 3차보다도 조금 질려서 받았죠. 근데 여기는 4차까지 떨어졌는데 3차보다도 낮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2년 걸리고 소송비용은 다 들어갔고 번전해서 한 몇십만 원 손해보고 그리고 끝나게 된 사건인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게 소송을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상대편이 협상 능력이 없다. 결국에서는 협상하려면 한 50%고 결국은 다 팔아서 나눠야 되겠다고 할 때는 최저가 이하로는 안 쓰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지금은 이제 제가 추천 물건 우리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 집은 제가 추천을 안 해요. 아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르지 마라. 두 번째는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온다. 마른 수건은 건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젖은 수건은 슬쩍만 눌러도 물이 뚜두두 떨어진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거를 사야지 우리가 뭐가 생기는 것이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조이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만 남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은 우리가 손을 안 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추천 물건 고르면서 제일 실수했고 제일 손해를 많이 봤다 하는 것이 이 물건입니다. 우리의 수강생이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하사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었죠. 제가 이 교수님을 5년 전에만 만났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이제 만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5년 전의 실력과 5년 후의 실력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면 5년 동안 내가 얼마 몇백 개를 경험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실수가 없지만 5년 전에 제 실수했어 안 했어? 실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만난 사람이 이렇게 손해본 거야. 그러니까 5년 전에 만났으면 돈 벌었다는 게 아니라 5년 전에 만났으면 손해본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10개를 낙찰받으면 8개 정도는 이득을 받고 1개나 2개는 손해보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100건을 낙찰을 받으면 1건이나 2건이 손해는 보지 않고 겨우 번전차죠. 그만큼 이제 조금 그 경험이 늘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제가 추천을 안 하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 한 5년, 10년 동안에 쓴맛을 아주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 강의한다면 어떤 수강생은 교수님 돈 버는 거 강의를 해도 들어올 듯 말듯한데 돈을 손해본 강의를 왜 하십니까? 하는데
돈을 벌으려면 손해본 것도 좀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손해본 건 손해본 거대로 이거는 이런 거를 실수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벌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추천하고 그러니까 한 것을 설명을 드는 거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아니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 죽는다니까 성공하기 전에 먼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쌓여야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실패를 안 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유자가 10명이죠. 그렇죠? 10명 중에 우리가 한 명을 산 겁니다. 제가 이게 경험적으로 보니까 상속을 받아서 공유자가 7명 이상 된 곳은 대부분의 이복 형제들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이복 형제들이 끼면 문제가 생겨요. (2분의 1) 지분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낙찰 받으면 8, 90%가 협상이 됩니다. 2분의 1 지분은 3명에서 4명 지분에 엄마가 살고 있을 때는 그 자식 중에서 나서서 엄마의 우리가 낙찰받은 것을 인수합니다. 엄마가 거기서 그대로 살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해보면 그래요. 근데 7명 이상의 상속자들이 있을 때는 꼭 이복 형제들끼리 다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고 봐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제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10명이나 되다 보니까 아이고 엄마가 한 명에다가 무슨 애들이 그냥 10명, 9명이나 열심히 낳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여자가 낳지 않고 두 여자가 낳더라고. 그게 9명을. 옛날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제가 보면 제일 미련한 사람이 두 여자 데리고 사는 사람이야. 아니 좋지 않아. 아니 왜 내가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중동에 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중동 애들은 이제 그 와이프가 4명까지 되거든요. 그 이제 감독관이 나한테 무심코 자기가 이제 와이프가 셋인데 너는 몇 명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지가 3명인데 나는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난 몇 명이라고 대답해. 난 몇 명이라고 대답해야 돼? 참,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난 이렇게 했어. 나는 필요할 때만 가질 수 있는 마누라 여자가 1000명이다. 내가 필요할 때만. 너는 필요하거나 안 필요하거나 평생을 3명, 4명을 다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나는 그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손에 줄 수 있는 여자가 1000명 된다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웃더라고. 아니 멋진 답이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거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중동 나가서 봐요. 내가 이렇게 길가를 가다 보면 마누라 셋 줄 서놓고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내가 보면 야 저 남자 저러고 살고 싶어 나 그런 생각이 들어. 네? 아이고 그게 부러우면은 아직 세상을 덜 사는 거야. 예? 능력이 되니까 데리고 살아요, 모시고 살아요. 그러네요.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지. 한 명만 모셔도 피곤한데 3명을 모셔야 되는데 참. 오용국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거주하는 사람이고 오해숙이 63분의 9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박하순이 그러면 보면 이분이 50년생인데 여기 보면 오용숙이는 52년생, 50년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박하순이가 엄마 같아, 언니 같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 80년생, 70년생은 엄마고, 뭐 여기 뭐 52년생, 61년생 이 사람들은 딸이 아니고, 아니 자매가 아니고 성이 다른데, 아니 둘째 부인 아니야. 아니, 딱 보면 몰라. 아니, 그래서 상속받은 거고. 아니 참 나 보면. 아니 보면 그 보면 몰라 보면. 그러니까 여기 남자가 젊은 뭐 누가 했든지 뭐 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하여튼 건축물 관리장에 이렇게 방두가 이렇게 있고 이것이 물건번호 1번으로 해갖고 63분의 9가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전 여기에 인삼밭이 넓게 있고 땅이 넓죠. 인삼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분이 인삼밭을 경영을 하면서 63분의 9라면은 당연히 자기가 다시 사서 인삼밥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추천을 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좀 내가 성격이 급한데, 내가 이 성격 급한 거 고쳐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든 게, 자,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은, 응? 이게 권리 분석이 한 것이 어디 있죠? 자, 요걸 내가 정확하게 봤어야 되는데 요걸 정확하게 안 본 것이 실수입니다. 기타 임차인 점유자 오용국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오용과 온누이이며 형제지간이라는 얘기죠. 오빠고 누나고 이런 얘기고, 임차인은 본인 목록티의 주택을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고, 오용국이 인삼밭 지금 현재 3년 지났는데 성명불상이 타인에게 임대해 준 것이라고 진술함. 저는 오용국이가 인삼밭을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오용국이 그냥 집에서 혼자서 먹고 앉아서 놀고 앉았고 인삼밭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오용국이가 63분의 9를 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조금 자세히 봤으면은 인삼밭 주인하고 지분권자하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나는 이 넓은 땅에 인삼밭을 다 갖고 있으면은 인삼만 해도 얼만데 그거 저기 63분의 9를 인삼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낙찰 받고 우리 수강생이 갔더니 오용국이가 그러더래요. 소송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승질 급하게 또 이게 봐요. 또 2차에 받았잖아. 2차에. (70%) 받았잖아요. 4,700에. 한 번 더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졌을 때도 발주뚝뚝 말뚝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34%에 들어가야 되는 물건을 이때 해도 제가 실수해 갖고 한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공유물 분할 소송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법대로 어쩐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판사님이 정통 판사야. 아주 원칙대로 하는 판사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하는 거 한번 이 원칙이 이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소장을 냈죠. 소장을 내 가지고 전부 다를 얻는다.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공유면 분할하자. 이렇게 해놓고 건물에 대한 것도 이제 무허가 건물, 본 건물 말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거, 무허가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이제 소장을 내고 그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까지 지려달라. 이렇게 소장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명 준비 명령. 다시 말씀드리자면 판사님께서 원고나 피고에게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성명을 명령을 해서 상대 원고나 피고의 답변을 듣는 것이 성명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명 명령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성명을 원고 피고한테다 각자에게 성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 사건 원고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분할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대금 분할, 공유물 분할, 현금으로 나누는 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래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금 분할이 가능한데 원고는 이 사건을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사정에 대해 주장, 입증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 현금으로 돈을 나누자 이렇게 소장을 했잖아요. 판사님은 현금 분할이 원칙이 아니고 현물,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분할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너희들이 현물로 분할하지 않고 현금으로 분할하려면 현금 분할을 하는 것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 입증해야지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 지번을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정정하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를 유지할 의사라면 차임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십시오.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무허가 건물 철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측량을 해서 그 위치를 지정해라 이거야.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한 것만큼의 지료가 얼만큼 돼 있는지 지료 감정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 건축허가 받은 건물이 있고 본 건물에 우리가 지분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다 뭐 창고도 지었고 헛간도 지어놓고 뭐 물건 지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허물으라고 했더니 그 허물을 하고 한 것을 네가 지정해라 이거예요. 어디에 몇 평이고 어느 만큼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료를 신청하려면 지료 감정 신청을 해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헛간 허물라고 해서 지료 가서 현물을 지정을 하고 지료를 신청해봤자 남을 게 없다 싶으니까 내가 청구 취지 변경해서 그거 안 하겠다 바꿔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피고들의 성명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이 이거 밝히라 그러고 피고도 밝히는데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바라는 공유물 분할 방법을 밝히시고 다시 말하면 현물 분할을 원하느냐 현물 분할을 밝히냐를 피고들도 밝혀라. 그 다음에 63분의 9를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원고의 지분 63분의 9를 살 의사가 있으면 밝혀라. 그 다음에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판사님 뭐냐면 무허가 건물을 누가 지었고 주인이 누군지를, 소유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현재 어떤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밝혀라. 그러니까 원고는 원고대로, 피고는 피고대로 이거를 재판장에 내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판결할 때 하시겠다. 그래서 성명 준비 명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명 준비하는 것이 꽤 나와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식으로 그 성명 준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만약에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살 의향이 있다 하게끔 되면 조정을 하는 거고, 살 의향이 없다 하고 밝히게끔 되면 이제 현물 분할을 하게끔 되고, 뭐 이런 현금 분할하게끔 되고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일단은 성명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원고는 원고 나름대로의 성명 준비를 했고, 피고는 피고대로의 성명 준비에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우리는 건물에 존재한 부분을 제한 전부가 인삼받으로 사용되어 있고 있어 취득할 의사가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피고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땅을 더 어디를 갖고 싶은 생각도 없고, 피고도 우리 땅을 집을 다시 사겠다는 생각이 없다. 그리고 거기 땅에 우리는 인삼밭을 잘라서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물로 분할하지 않고 현금으로 분할을 해야 될 이유를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형식적 경매를 통하여 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갖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대로 지정한 겁니다. 이제는 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청구 취지및 청구 변경 신청을 한 건데, 뭐냐면 아까 왜 왜 지료를 감정하고 지료를 신청하라 그랬잖아요. 유치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청구 취지 및 청구 변경해서 우리 그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정도 하지 않고 지료 감정도 안 하겠다. 청구 취지 변경을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분할하지 않고 현금으로 분할해야 될 거를 우리가 답변서를 내고, 지료를 내라고 철거와 지료 소송 낸 거는 안 하겠다. 답변서를 내서 성명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다 한 겁니다. 피고 중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복 형제들이 답변서를 낸 겁니다. 그리하여 최종 협의한 바 오대성 지분 외 3명은 본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전량 처분하여 현금 분할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지분 중에서 4명은 현금 분할을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현금 분할을 해야 되는 이유를 댔고, 우리 지분을 사지 않겠다 그러고, 상대편에도 9명 중에서 4명이 현금 분할을 하는 것을 원한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좋다, 현금 분할을 해라 하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준 거죠.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 강제 경매로 압류가 돼 있든지, 그 설정권이 돼 있을 때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설정권 가지고 임의 경매를 넣든지,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건 빚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걸 갖고 경매를 집어넣을 때는 이 다 팔아서 나누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원래 빚이 있어야지 경매를 집어넣는데 빚이 없어도 경매를 집어넣으니까 판사님이 다 팔아서 현물 분할해라 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에 가서 이걸 전부 다 팔아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빚이 없어도 경매로 내놔서 다 팔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했죠. 보면 판결 해가지고 다 팔아서 현금 분할을 해라. 주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 판결을 받은 걸 가지고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했죠. 결국에서는 또 4차에 47%로 팔렸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70%에 샀죠. 그래갖고 47%에 팔렸죠. 소장 냈죠. 비용 들어갔죠. 10% 날렸죠. 시간 걸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추천한 것 중에서 손해본 거 물건 중에 5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 한 20년 동안 한 것 중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12번째는 10분만 쉬었다 하십시다.